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이었죠. 페드의 경제 전망과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도 OECD에서 경제 전망이 발표되기는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세계 경제의 전망치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아무랬던 종전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방금 전에 페드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서 페드 회의 오면 시간을 철저히 지켰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2시에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는 3시에 이렇게 뵈면 FOMC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요. 네. 오늘 그 회의 결과가 좀 상당히 늦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그만큼 많았지 않았느냐.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간 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페드 회의, 이 9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기대보다도 증시에 비우호적으로 나오지는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회의 결과 이후에 월가의 그 시장에서 회의 결과를 익히는 상황에서 사실 주가가 초반에 이렇게 상승세를 다우존스 기준으로 그랬었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의는 여러 가지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렸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는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번 회의 결과를 5가지 사항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밑그림이니까 9월 달이니까 3분기 경제 전망이 나와야죠. 네, 3분기 경제 전망은 종전과 2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대폭 상향 조정했죠. 네, 내년은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 이게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은 잠시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종전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평균 물가제는 채택이 됐다. 그리고 국채 매입 규모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 사항에 국채 매입 규모는 확대시키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줄이지 않겠느냐. 중앙은행의 대처집은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역시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유동성 공급 중에서는 지금 매월 800억 달러씩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유지했던 분위기가 회의 결과 때 발표할 때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 이렇게 직전에 미국의 다우존스가 3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이 이 국채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에 있어서는 재료금리를 2020년 말까지. 근데 왜 실물경제 지원에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유동성 문제는 수습한 상태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실물경제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금융과 실물 간의 일라스틱 문제, 이 탄력성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금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돈을 공급하는 것은 유동성 문제를 수습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회의 전에도 이제 많이 예상이 나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 유지하겠다. 현재 경기 상황에도 반드시 2023년을 지킨다는 건 아닙니다. 경기가 더 어려우면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 다시 시청자 여러분 출구 전략을 갈 수 있다. 반드시 2020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가이드니까. 그리고 경기부양책 평가에 있어서 보면 오늘 금융정책이 최전선을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거보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페드의 이렇게 통화정책은 유동성 문제를 수습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실물경제라든가 재정정책 쪽에서 좀 보완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정책이 우선이 되다 보면 실물경제까지 회복하면 돈 떼는 거를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증시건품 인플레가 폭등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좀 보완해달라. 물론 지금 대선을 국면을 갖고 있는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이 말을 받기에는 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점을 호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5가지 기준으로 볼 때 월가의 그 예상은 회의 결과를 보면 종전의 기조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증시 우호적인데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시각을 제시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렇게 장마감이 해석될수록 지금은 유동성 장세보다는 펀더멘탈 이런 쪽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쪽의 불안감이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독과점 문제에서 장 초반에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회의 결과 때에 전부 이렇게 상승한 입장이거든요. 나스닥 지수도. 근데 그 이후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차익 신호를 위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오늘 나스닥이 폭락한 것이 미국의 독점 규제법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포인트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궁금한 점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성장률을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은 그 올해 성장률을 6월 전망치에 비해서 네. 대폭 상향 조정했죠. 뭐 성장률 조정폭이 컸죠. 6월 달 전망치가 마이너스 6.5%인데 마이너스 3.7%니까 요 자체로 놓고 보면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회의 전에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 8월 달 플러스로 좋게 나왔으니까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인데요. 내년 성장률이 6월 전망이 5%, 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은 쭉 올리고 자 내년 성장률은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이렇게 전망은 이번 전망서부터 2023년 성장률이 처음 제시됐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 대폭 올리고 내년 이후에는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2023년에 성장률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뭐 V장이니 루비닉에서 I장이니 U장이니 많은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우리가 코로나 직전부터 한번 보면 코로나 직전서부터 경제 성장이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올해 성장이 올라가죠. 그 이후에 성장률은 떨어지죠. 그러나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서프라임, 그 다음에 2009년 리먼 브러스 때 스네이크형 경제, 뱀이 꾸불꾸불하고 가는 경제. 그래서 어쨌거나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지만 화끈하게 뭐 경기 회복됐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네.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네이크형 경제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빨리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의 지금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뭐 성장률 3%대 이게 이제 가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그와 같은 연장선선에서 스네이크형 경제다 하는 표현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통화정책 가이드에서 측면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이 대폭 올렸기 때문에 물가도 좋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야죠. 근데 왜 초금융 완화 정책을 그대로 제로금리를 2023년 말까지 그다음에 국채 공급을 월 800억 달러 그대로 유지했느냐 하면 지금의 통화정책은 올해 성장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라든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는 통화정책 시차가 페드의 포브스 모델을 보면 최소한 9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성장률은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가는데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내년 이후의 성장률이 중요히 됐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내년 이후의 성장률은 오히려 하향 조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금융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배경이다. 네. 제로금리, 국채 매입 기업 그대로 유지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월가가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린 시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결과에서 가장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모았던 부분이 바로 평균 물가 목표제 채택 여부였는데요. 실제로 채택이 됐죠? 네,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사실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트럼프 키즈들이 올해 들어서 대선을 의식해서 트럼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서 그래서 트럼프 키즈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나 아마 이 어떠한 성향에서 누가 임명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페드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페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대로 나왔던 것이 오늘 평균 물가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추천하고 금융에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통위원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 금통위원들이 들어와서도 소속 기관의 의향과 관계없이 한국의 경기를 생각해서 한국의 고용창출 물가를 생각해서 한국은행 동대로 중립적으로 본인 자신의 전문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누구 의향하면
뭐 부동산 대책 의식하고 뭐 의식하면 굉장히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평균 물가제는 페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이 불과 2개월도 못 남은 시점에 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훼손 문제가 아마 FOMC 회의 결과에서 조금만 흐트러졌다면 이 문제가 곧바로 터져 나올 수가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물론 제 트럼프가 잘 임명합니다는 사실 트럼프 성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 양분했던 시각이 페드가 왜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냐, 선진국의 통화 정책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회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평균 물가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회의 결과에서 보면 평균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 잭슨 홀 미팅에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시각으로 그때 입장이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로 향후 10년 이후 통화정책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이 잭슨 홀 미팅이 됐습니다는 그래서 10년이다 보면 2023 전망이 이번에 처음 장기 전망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다. 그런 각도에서 페드의 경제 전망이 2년간 모습에서 3년 동안 했던 것도 과거에는 페드의 경제 전망은 이렇게 예측 시간이 2년 정도거든요. 예측 시점 2년이거든요. 근데 3년이 됐다 하는 시각이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향후 10년 동안 장기적인 통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물가제 도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건 채택된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도 한번 보면 제롬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네. 사실 그때 의원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하는 문제를 언급해 줬거든요. 그러면 9월 달 이번 회의에서는 네. 평균 물가제 도입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물가제에 대해서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향후에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은 평균 물가제 대에 따라서 사실 그 통화 정책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평균 물가제 이런 얘기하면 이런 통화 정책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는 것은 경제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페드 입장에서는 자 양대 목표가 물가 안정,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거든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은 고정화된 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화정책 가이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 가이드다. 이런 그 가이드대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그것이 나드 플러트 점도표라든가 이런 쪽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평균 물가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하면서 페드가 설립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꾀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위원님? 네, 평균 물가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평균 물가제는 그때 통화 정책을 강구할 때 그때 실업률이든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사태, 뜻하지 않던 코로나 사태에서 전통적인 이론이라든가 관습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2008년, 2009년에도 금융위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봤던데 금융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네.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시스템이 뭐냐? 지금의 성장률과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가지고 통화 정책을 바로 잡느냐? 기본적인 베이스가 진흙이 굳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그 통화 정책을 하면 오히려 정책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의 실패, 우리가 보면 정부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기관을 정부라고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실패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의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정부의 실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경기 상황을 딱 해서 지금의 경기 상황을 통화 정책을 하는데 경기를 망치게 되는 이런 꼴이 되다 보니까 자 시스템이 굳어지기까지는 진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2020년 성장률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물가제가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는 평균 물가제라는 것은 자 지금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PCE 근원물가 상승률이 타겟팅 레이트 2%보다 낮아졌습니다. 돈 많이 풀어야되죠? 네. 금융화가 되죠? 자 자산 거품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인플레가 우려되죠? 그러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니까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하더라도 내년에는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거의 전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코로나 체제에 맞게 경기가 정비돼서 실물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률, 자 통화정책 시차에서 9에서 12개월에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 진짜 경기 판단에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느냐 이런 쪽이 가려면 사실 그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이 2% 낮아졌으니까 이후에 그런 시스템이 정비되고 고용 창출 물가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2%보다 벗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요거 벗어난 거 보면 긴축으로 돌아서야겠지만 네. 자 이전까지는 2%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후에 2%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평균적으로 보면 밑에 떨어졌던 것을 위에 올라간 것이 딱 잡아줘서 2% 정도 이렇게 된다면 자 긴축 기조로 돌아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출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 페드가 1913년 설립 이후로 네. 가장 큰 변화라 할까? 또 변화의 연장선이라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2012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2012년 이때 페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전에는 1913년 설립 이후에 물가만 고려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돼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면 저 물가가 안정됐는데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기란 상황에서 보면 물가 안정됐으니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지금 물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페드의 변화를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용 창출, 길게 보면 경기 회복이 되겠죠. 고용 창출의 목표를 양대 목표로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까지 2012년 이후에 어떤 기조를 유지했느냐 하면 뭐 트럼프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페드 내에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물가 안정돼 있죠. 아이 타깃은 밑에 있죠. 자산 거품, 기술적 거품 먼저 연이어 나오죠. 근데 고용은 지금 8.4% 나오더라도 완전 고용 실업률에서 3.5%대는 아직 안 되는 거죠. 네. 저 코로나 체제 지금 시스템이 정비됐습니까? 코로나 체제에서 경제 체제가 흔들어졌는데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뭐 코로나에서 집에 재택근무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거거든요. 물렁물렁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양대 목표 중에 2012년에 자산 거품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에 우선 두겠다 하는 이 기조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그 평균 물가제 도입이 그런 각도에서 오면 앞으로 자산 거품이 더 우려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선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고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고용 창출이 되는 완전 고용 목표 실현이 되는 이런 때까지는 자 금융 완화 기조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평균 물가제는 고용 창출을 우선하는 이러한 2012년 이후의 기조를 유지했다 해서 네. 2012년에 페드 설립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니까 그때의 가장 큰 변화를 사실상 구체적으로 통화정책 가이드에서 처음으로 평균 물가제 목표제라는 게 나왔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월가에서 보면 행동으로 나선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에 페드가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변화를 꾀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연준이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하겠다. 이런 것은 페드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네, 오늘 페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엇갈린 속에 네. 사실 제롬 파월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드의 통화 정책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전선에 나서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각도냐 하는 것이 시장에 지금 부정적으로 되면서 장반의 주감이 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기 극복에서 보면 누님이 말씀대로는 유동성 위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실물 경제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인체에 비유하면 심장의 박동법에서 일단 피가 있어야죠. 뭐 길게 뽑든 적게 뽑든 일단 혈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혈액이 있어야 됩니까? 심장 박동이 제대로 해야지 이제 몸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심장 박동이 건전해야 모세혈관까지 딱딱 가는 거고 심장 박동이 자 혈관이 피가 충족돼 있는데 자 심장 박동의 기능이 적으니까 뻔해더라도 손끝 발끝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심장박동을 건전하는 기능이 다음 단계고 네. 그다음에 이것만 건전하게 되면 퍼내니까 돈도 있고 피도 있고 심장박동 건전하게 돼서 퍼내니까 모세혈관까지 가죠. 그러면 사람이 뭐냐 전앵커 얼굴이 아주 화색이 돋게끔 화색이 돋게끔 아주 뭐냐 굉장히 이렇게 혈색이 돋게끔 하죠.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의 오늘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금융 정책의 이게 최우선과는 안 된다 하는 시각을 유지한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시스템을 봉착하는 문제는 미국의 행정부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산업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이런 측면이 행정부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은행은 뭐냐?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에 최우선 책임이 가는 건 아니죠. 네. 사실은 미국의 페드의 목표에서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지 경기 회복은 사실 고용 창출을 위해서 경기 회복이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입장과 같이 보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성이 이렇게 볼 때는 돈이 부족한 문제 잘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잘해왔다. 근데 자, 앞으로도 계속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 문제는 페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네. 거기에 책임까지 지려면 자, 지금 상태에서는 시스템이 정비되고 트럼프 입장에서 앞으로 바이든 입장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이 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지금은 유동성이가 어느 정도 경기가 거품되고 물가가 이렇게 상승이 우려되는데 고용 창출이 안 돼서 그러면 계속해서 불을 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거품이 더 심화되고 물가는 폭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완충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금융 정책이 최우선 정책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 바로 그런 각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한 발언을 했지만 만약에 대선이 아니라면 재정정책 측면에서 이제는 더 역할이 필요할 때다 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시키는 기자회견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제 OECD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페드의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됐는데요. 시기적으로 이제 예측 시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직전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좀 좋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제 OECD 네네. 한국의 전망치에 대해서 8월 전망에 비해서 이제 9월 전망이 0.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회원국 전체의 전체 성장률은 1위다 해서 기획재정부가 6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상향 조정, 다시 8월 달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확산 문제 성장률 낮춰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OECD 전망입니다. 예측 가이드입니다. 경제활동의 가이드입니다. 근데 OECD가 어떻게 합니까? 6월 전망해서 이렇게 경제 계획에 이렇게 모습을 다 경영 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8월 달 또 바꿔, 9월 달 또 바꿔 이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다. 일단은 경기는 저점에 통과했다는 게 공통적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 앞에 요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이건 전년 그대로 발표는 기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기비 연율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 2분기에 많이 빠졌죠. 이 잠정치 기준은. 중국은 전년 동기비입니다. 성장률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막에 이렇게 길게 하면 좀 이렇게 돼서 중국은 전년 동기비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과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전기비 연율이고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비다. 기준점이 다른 기준이 거군요. 다르다. 근데 그걸 관계없이 그대로 넣어버리니까 이게 중국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랑 한국 경제의 모습이 전부 다르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년 동기비로 보면 자 우리가 2분기에 V자 변동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한국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전기비 연율 개념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전년 동기비 개념도 아니고 한국은 정기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면 작년 4, 4분기 그다음에 2분기면 1분기 기준입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언론상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요 기준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성장률이 사실 그 잘못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서 요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분기에 마이너스 0.8%에서 2분기에는 마이너스 2.2%. 여기 에스테리코 4를 때리면 미국식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2.2%를 에스테리코 4승 때리면 시청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입니다. 그냥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한 8% 이상 빠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에 전망은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자, 1분기 빠지고 2분기 빠졌으니까 올해 성장률 요래 비해서 올랐다 하면 3분기, 4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좋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2분기가 경기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OECD와 그다음에 어제 옥스퍼드 아날리코,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오늘 발표했던 페드 전망가는 다소 좀 다릅니다. 네. 미국은 내년 이후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사실 OECD라든가 이런 기관은 종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이렇게 올해 완화 기조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경기 회복세 모양과 관련돼서는 OECD 이런 기관에서는 U자형 시각을 유지한 데 반해서 페드 같은 경우는 스네이크, 뱀이 구불구불 가는 스네이크형 경제다. 이것이 기자회견에서 올해에서 성장률을 대폭 이렇게 상향 조정했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3.7%면 거의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좋게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에서는 경기가 불투명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미국이 내년 이후에 경기가 가야 될 길이 많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통과 이후의 경기 모습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OECD는 U자형, 그 다음에 미국은 스네이크형 경제 이런 식으로 달리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전히 향후의 코로나 체제 이후의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놨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가보지 못한 길을 빨리 가는 그러나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정착 여부에 따라서 사실 향후 경기를 보는 시각이 달린다. 이것이 월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회의 결과 직후에는 기대대로 나왔어. 다우존스 300포인트 이상. 근데 이게 시장에 읽혀지는 상태에서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반납하는 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실 부분이겠지만 이달 들어서 특히나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많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페드와 OECD의 경제 전망이 주는 의미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네. 지금 이제 3월 중순에 돈이 뿌려져서 유동성 위기의 수습 단계에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상태에서 자, 미국의 기술주가 지난 미국 시간으로 2일 기준으로 해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자, 증시가 앞으로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오늘 박원 캐스터께서도 미국의 기술주 향방에 대해서 네. 여러 시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이렇게 하셔서 미국의 그 경제 항락에서 서로가 엇갈린 시각이다. 전문적인 기관들조차도 추천하는 시각이 서로 엇갈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좋게 보는 기관이 있고 나쁘게 보는 그것도 세계적 예측 기관인데 그러면 뭐냐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그런 전망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취하고 기업들의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려운 사태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지금의 그 경제 예측 기관들이 나오는 시각을 보면 일단 저점이 통과됐다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 증시에서 보면 자 올해 3월 폭락설, 7월 위기설 안 되니까 9월 위기설 하는데 9월 위기설은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이 이렇게 이번 그 경기 저점 통과로 인해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기술주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경기 민감주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 이건 개인 입장에서는 동학개미 단타를 추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이 일으켜지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하는 것이 바로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내용에 빗대서 이렇게 고스란히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체제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계기에서 저점 통과하고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암울했다는 상황에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자, 페드 것처럼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 5시 30분대에서 아마 그게 이렇게 제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올해 3분기에 코로나 체제가 끝났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인베스트 뱅크들은 좀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만큼 예측 기간별로 그것도 세계적 예측 기간별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은 그 코로나 체제가 준 지난 6개월 동안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줬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의 경제에 대해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는 코로나 체제에서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행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이행이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에서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6개월 동안 가장 동학개미들이 투자했을 때 가장 돈 벌었던 업종들이 이제 소위 코로나하는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제시한 들은 적이 있죠. 이게 기술주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슨 이게 좀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종목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네. 그냥 뭉뚱그려 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상그룹이든가 CJ 지주라든가 이런 쪽의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서 시청자 여러분 이건 종목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험을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하게 부각됐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오늘 장 마판에 미국의 월가 시장 참여자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대체로 비슷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동성과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앞으로는 경기와 관련된 이런 업종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올랐던 이런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라든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데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에서 순환맨이 뭐냐 이런 표현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오히려 단타에 치중하는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경제 전문 지식이라든가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으면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증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동학개미, 서학개미, 로빈후드 이게 아주 전문성을 갖고 차트 분석해서 이렇게 저보다 훌륭하게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를 극복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장사가 될 수 있고 요 전문적인 차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상 균형이고 그다음에 그때 그 테마에 따라서 막 돌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테마 관련된 종목 투자 이것도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의 스마트한 입장에서는 헐리는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함께 오는 테마형 ETF 상품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도 새롭게 부각되는 것도 아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잭 스노의 미팅에서 시사했었던 평균 물가 목표제가 채택이 됐고 경기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전해지면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